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이명현의 과학 책방의 저자 이명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명현 선생님 모시고 이명현의 과학 책방 이야기를 계속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댓글 몇 개 소개하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의 리딩스카이님께서 댓글을 남기셨는데 첫째, 우리는 이슬람을 모른다. 오후지음 서남아시아 편엠. 필력이 기대됩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농담을 받아서 네. 그 오후 선생님 같은 글재주 있고 감각 있는 분이 마약에 이어서 또 약간 생소한 주제들을 하나씩 짚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마 JYP가 이슬람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마약을 모른다는 동아시아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슬람을 모른다는 서남아시아에서 네, 그리고 둘째 리딩스카이님 계속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살구 칵테일을 마시는 철학자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동네 도서관에 없어 저자 사라 베이커의 다른 책 어떻게 살 것인가 몽테뉴를 읽고 있습니다. 거의 500쪽 분량인데도 엄청 쉽고 간결한 문장, 정확한 핵심을 찌르면서도 유머러스한 문체의 감동, 어찌어찌 애기치 않던 사라 베이커를 만나게 된 큰 행운, YG 덕분 진심 감사. 셋째, 댓글 잊지 않고 이슬람 학교 추천, 목차만 봤는데도 완전 만족. 넷째, 소소한 물음에도 귀 기울여 답해주는 마음 씀씀이의 큰 행복,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라는 댓글을 일목요연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조아님 책걸상 유튜브 진출 찬성이요. 근데 방송된 지 며칠 지났는데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유유. 접속님도 유튜브 진출 찬성파입니다. 요즘은 뭘 찾아봐도 유튜브 들어가서 사용기부터 찾아보곤 합니다. 근데 지금 일에 더해서 유튜브까지 하라고 하면 힘드실까봐 네. 힘들겠죠. 그래서 안 하려고요. 근데 할까 진짜? 근데 유튜브 프로젝트를 뭔가 고민을 하고는 있잖아요. 책걸상이 아니라. 하여튼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JYP도 고민 중인데요. 네, 책걸상도 할지 말지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걸상은 유튜브는 힘들지 않을까요? 유튜브는 사실 여기 계신 이명현 선생님 같은 분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가 뭐 지금은 어쨌든 통로잖아요. 사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접촉하는. 근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거라도 할까요? 그냥 책걸상 녹음된 걸 유튜브 책 사진만 그냥 둥둥 떠다니게끔.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런 식의 걸 좀 선호하는데. 목소리만 나오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반응이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그건 녹음 끝나고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애청자분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그 유튜브든 뭐든 간에 그 상속자나 독지가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상속자 감사하겠습니다. 독지가 중요합니다. 이명현의 과학 책방 이 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어이없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평을 쓸 때마다 느끼는 부끄러움이지만 내가 읽은 책이 참 별로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 분이. 근데 책을 읽는데 저는 좀 책을 편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 읽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읽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삼국지, 뭐 탈무드, 그다음에 이솝우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네.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니, 어쨌든 저야말로 이 책을 읽으면서 야, 내가 읽은 책이 정말 별로 없구나라는 거를 새삼 깨달았는데요. 50권 소개가 됐는데 제가 본 책이 3권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YG는 한 반 읽었습니까? 저는 거의 다 읽었죠. 이걸 거의 다 읽었다고?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 그건 이제 사람들이구나. 과학책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보편적인 책들이에요. 그래요? 네. 그 저야 뭐 과학을 팔아서 밥 벌어 먹는 사람인데 제가 둘이 방송하세요. 네. 제가 그 이명현의 과학 책방을 보고 나서 네.
그 나름 이 사워르 책의 안희곤 사장님이랑 거기 계시는 편집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든 게 네. 그냥 또 묶어서 낸 책이 아니더라고요. 나름 흐름이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되게 많이 누락이 됐어요. 아 원래는 글이 더 원래는 많았는데 글이 한 그렇죠. 엄청 많죠. 80편 정도 됐어요. 한 2, 3년 동안 쌓인 거니까 네, 엄청 한 많죠. 80편에서 네. 한 90편 정도 되는 서평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어떤 기준을 당연히 적용을 했겠죠. 그래서 상당 부분을 다 누락을 시키고 일단은 50편만 따로 뽑았고요. 그것도 일련의 묶음과 흐름으로 또 구성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과학책 서평을 모은 책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책다운 꼴을 갖추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이명현의 과학책방이라고 하는 제목도 좋지만 그 제목 때문에 아 그냥 통상적인 과학책을 그냥 소개한 책인데 과학도 어렵고 과학책도 재미가 없는데 그걸 소개한 책이면 또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라고 애청자분들이 생각하실까 봐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 한 편 한 편이 굉장히 독립적인 과학 에세이고 그 과학 에세이의 소재로서 이 책들이 그냥 이렇게 환기가 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재밌고 그 저처럼 과학책을 거의 안 읽는 사람도 그냥 서평 자체가 재밌어요. 네. 그리고 보통 서평이라는 게 그 자기가 읽은 책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책은 최소한 한 3분의 1에서 어떤 글은 절반 전부다. 정도가 본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명현 이야기를 한 반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쯤에 네. 이제 그 책에 관한 이야기 혹은 저자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이명현의 과학 에세이인데 그 과학 에세이의 소재가 어떤 과학책이라는 정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좀 강박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떤 것을 가르친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저도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좀 그런 것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아쉬움 뭐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독립성을 되게 좀 중시하는 편이고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헤매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서평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 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는 게 어쩌면 그 사람의 그런 독립적인 지적 활동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네. 책을 읽고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뭐요? 보통 서평 읽고서 본인이 책을 읽지도 않고서 네. 그 서평만 보고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어딘가에 아는 또 척?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응, 나는 그거 하려 그랬는데. 네, 그런데 되게 그러면 이건 이명현이 이해한 그 책의 그렇죠. 내용이기 이건 굉장히 때문에 사적으로 제가 그 책과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만났어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네. 너도 관심 있으면 봐 뭐 이런 식인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어서 이명현 선생님이 어떤 책을 읽고서 이렇게 소개하거나 이야기한 걸 봤는데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책을 읽었는데 이렇다더라 하면은 진짜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진짜 뭐 이런 식의 그쵸. 반응을 할 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읽은 척, 안 읽고도 읽은 척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꼼수를 알려주는 책은 사실 아니군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그 어떤 편견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 그 책을 만나서 반응을 한 것을 제 얘기를 빌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도 유도하고 싶은 거지. 그 책 자체에 대한 어떤 공통된 의견을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명현의 과학책방은 진짜 그냥 두 가지 독자들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괜찮은 에세이집을 오랜만에 한번 독특한 에세이집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독자들도 이 책을 들면은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과학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책을 좀 독특하게 읽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엿보기 위해서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제 뭔가 가이드북 같은 걸 좀 원하는 분들, 과학책에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책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감이 없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의 이런 책들을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책에 실린 몇 권을 읽어보는 거죠. 네. 근데 과학
과학책이라고 지금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 소개한 50여 권의 책들이 전부 다 과학책은 아니에요. 아니 전부 다 과학책은 아닐 뿐더러 네. 모든 과학 분야를 이렇게 두루두루 망라하고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그런 실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아예 안 읽거든요. 그 관심이 생기면 편식해서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책을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딱 그 기본적인 서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읽지 않은 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꽂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출신 성분이 있으시니까 네, 그렇죠. 천문학, 네. 우주 뭐 이쪽 계열, 물리학이나 뭐 이쪽 그렇죠. 계열이 제일 많고 맞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수학 뭐 이런 네. 쪽도 조금 있고 네, 화학 이런 화학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책도 별로 없을 뿐더러 네. 화학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손을 생물학 네. 쪽도 일부 있지만 뭐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네. 생물학도 이제 아무래도 진화 생물학 이런 쪽에나 좀 관심이 있지 네. 다른 쪽에는 크게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생물학 쪽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인 구달도 나오고 네. 뭐 셔윈 눌랜드 같은 이제 음. 의사 출신 저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고 또 뭐 있지 과학이? 많이 있죠. 뭐 사실은 네. 그 대중적인 과학 교양 과학 책들이 나오는 게 되게 분야가 좁아요. 네. 그러니까 천문학이 굉장히 넓은데 주로 우주론 책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보면 우주론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상대성 이론밖에 없지. 네. 근데 사실은 물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고체물리, 응집물리 이런 거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책은 없어요. 화학책도 되게 드물고. 그래서 사실은 교양과학 시장에 나오는 책들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의 관심사랑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이랑은 또 괴리가 좀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저는 제 편견을 담은 거죠.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은 그 이명현 선생님을 흔히 한국의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칼 세이건과 코스모스와 관련해서는 네. 강연도 많이 하시고 방송에서 소개도 많이 하시고 지금 그 운영하시는 갈다 서점에서도 칼 세이건 기획전 같은 네, 것도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근데 칼 세이건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쏟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책에서도 칼 세이건 네, 책이 평전 언급되고 그거 하나 있고, 있죠. 네. 근데 칼 세이건에 대해서는 저도 고등학교 때 코스모스 책을 읽었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근데 사실 뭐 특별히 칼 세이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 꽂힌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폴로 11호에 이미 꽂혔기 때문에 코스모스가 제 인생을 바꾼 책은 아니고.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코스모스 읽을 때 전 그 코스모스 책을 그 최첨단의 그 천문학 책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1977년에 떠난 보이저호가 1979년에 찍어 보내온 화보가 들어 있었거든요. 아, 근데 80년에 이게 출판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첨단의 천문학 책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뭐 문학적이고 그 서사적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건 정말 아끼는 화보집으로 봤어요. 그리고는 코스모스 책을 귀국해서 강연하기 전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청탁을 받고 강연을 하면서 읽어보니까 이게 내가 읽었던 그 책이 아닌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읽은 거 하고 공부를 완전히 좀 한 틀린 다음에 건데 하고는 고등학교 때는 네. 저는 그냥 화보집이었고요. 그래서 강연 요청을 받고 청탁을 받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코스모스를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잖아요. 읽을 때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죠. 칼 세이건을 실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물을 못 봤어요. 제가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할 때 이제 이미 병에 아하. 해서 제가 학위를 받을 무렵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회 같은데 안 오시고 그래서 근데 칼 세이건의 가족들하고는 우리나라에 네.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가까운 분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 웃기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칼 세이건에 대해서 누구나 과학자에 갖고 있는 정도의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2008년 무렵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코스모스 강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2008년 무렵에 칼 세이건의 세 번째 부인인 앤 듀류안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 앤 드류안은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진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제작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했던 했고 분인데 스크립트 다 쓰셨던 분이죠. 그때 이미 연인 사이였었죠. 그때 연인 사이고 그 전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었고 예, 그때 그리고 코스모스가 나온 거죠. 코스모스 나온 다음에 아예 그냥 둘이 결혼을 결혼을 해서 했죠. 이제 죽을 네. 때까지 같이 살았던 네,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도 다 압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 다 알죠. 많이 써 있으니까. 저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코스모스의 그 오프닝 앞쪽에 보면은 되게 헌사 같은 거. 멋진 헌사가 있는데 그 헌사의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그 되죠? 헌사가 그 앤 드류안에게 바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장구한 우주에서 광활한 우주에서 이 작은 한 행성에서 너와 이 시대를 같이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멋진 혼사죠. 그 책 네. 어딘가에 연애 천문학 이런 네, 네. 단어가 나오던데 그 연애 천문학의 원조가 칼 세이건이군요. 그렇죠. 칼 세이건은 여러 면에서 되게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칼 세이건 책을 쓰고 있어서 이렇게 살았던 곳이랑 이런 걸 쭉 다녀봤는데 정말 이렇게 돈을 잘 쓰고 멋지게 쓰고 쓸 만한 곳에 그리고 좀 이렇게 멋있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고급차 같은 게 나오면 뭐 어쨌든 이미 굉장히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항상 사서 타보고 뭐 네, 그런 것 포르쉐 같은 거 좋아했고 이런 것도 있고 집도 다 정말 멋진 곳에다가 잡고. 그 연애 천문학은 네, 아마 그 이태영 선생님 별자리 책 맞아요. 네. 소개하면서 썼었던 것 같은데 저 그러고 보니까 저는 생각나네요. 저 고등학교 때 그 연애할 때 여자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하늘 바라보면서 아, 저 별은 무슨 별자리야, 맞아요. 저 별은 무슨 그런 별자리야. JYP는 그런 경험이 없죠. 없죠. 네. JYP는 굳이 별자리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었죠. 아니 저 별은 뭐 무슨 별자리가 어떻고 뭐 내가 저 별을 따다 줄게 뭐 별도 달도 다 따줄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그 작업을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때 이명현 선생님이랑 저랑 기획했던 작업 중에서 성사가 결국 안 된 작업이 있었는데요. 네. 아까 이명현의 그 과학 서평 연재가 싸이홀릭이었잖아요. 네. 이명현의 스타홀릭이라는 걸 런칭을 하자. 그래서 그 스타는 하늘의 별이기도 하지만 아이돌 같은 유명한 뭐 연예인, 영화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스타라는 중의적인 걸로 이제 스타홀릭이라고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소녀시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이명현이 소녀시대를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인터뷰는 강량구가 정리를 해서 일단은 그렇죠. 씻고 맨 마지막에 항상 그 인터뷰한 사람에게 딱 맞는 별자리나 별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소녀시대는 제가 그 신문 칼럼을 쓸 때 소녀시대의 별이라는 걸 만들어서 헌정도 한 적이 있어요. 소녀시대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니 그 당시에는 소녀시대가 제일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하면은 이제 뭐 SM이나 JYP나 YG 이런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까 네. 하고 이제 슬쩍슬쩍 심지어는 그 입지를 던져 본 거죠. 소녀시대 칼럼 거기는 맨 끝에다가 매니저분 연락 주세요라고 써놨는데 연락 안 왔어요. 그 소녀시대 별이 뭐였었죠? 그 플레이아데스라고요. 그 겨울철에 맨눈으로 그 6개, 7개가 보이고 아주 어두운 곳에 가면 9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소녀시대가 9명이잖아요, 멤버가. 그래서 이제 그 별 플레이아데스에 있는 별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다 붙였어요. 뭐 제시카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뭐 기획 자체는 좋았는데요. 소녀시대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유일한 문제였군요. 네. 그래도 이명현의 스타홀릭이 성사가 됐으면은 네, 맞아요. 조금 뭔가 지금 사는 모습이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 연애 천문학 나오는 부분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은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프로포즈할 때 네. 연인에게 알려주는 별자리. 이게 작업용 별자리가 따로 작업용 있나 봐요. 몇 개가 있어요. 별자리가 네. 따로 있죠. 몇 개가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여름철에 돌고래 자리라고 있는데요. 네. 그게 그 돌고래라는 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해요. 뭐 신들이 잘 삐지잖아요. 네.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은 그 걔네들 삐지면 서로 이렇게 메신저 역해서 사랑을 엮어주는. 근데 그 돌고래 자리가 보통 4등성 별들이라서 잘 안 보여요. 네. 아주 어두운 곳에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두운 곳에 가서 누워서 보면 잘 보이는 별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전설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보통 어디 어두운 데 가가지고 그 별을 가지고 메신저 역할하는 전설 얘기해주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 뭐라고 그러면서 돌고래 자리를 가리키면서 구라를 치면은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아집니까? 그 사실은 그 거의 성공률이 100%인 게요. 일단 우리나라가 날씨가 되게 나빠서 그리고 4등성 별 가려면 되게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서울을 네. 벗어나서 거길 가고 일단 갔는데 날씨가 흐려요. 네. 그래서 보통 한 2박 3일로 있어야 되거든요. 맑은 걸 보려고 그러면 일단 한 60-70% 먹고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이게 여름철에 높게 뛰기 때문에 누워서 이렇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벽에 하고 아. 그래서 돌고래 자리 찾기도 전에 벌써 성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고래 자리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미 어두운 곳에 멀리 가서 그렇죠.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풀밭이라도 누웠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하는 아주 좋은 명분이 돌고래 자리라는 근데 거예요. 사모님한테는 별자리로 프로포즈를 하셨었나요? 그거 말고 그 봄철에 프로포즈까지는 아니고 봄철에 그 북두칠성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목동자리를 거쳐 스피카라고 하는 처녀자리까지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봄의 대곡선이라는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별자리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 사람 몸이 뒤틀려서 안 끼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봄에는 많이 써먹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죠. 몇 가지가 있어서 연습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뭐 네.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용 그렇죠. 도구들을 각기 다르게 쓰니까요. 네. 그 의대생은 어떤 전공용이 있나요? 들어봅시다. 의대생은 글쎄요. 의대생은 뭐 글쎄 뭐 이 뼈의 이름이 뭔지 아니? 쇄골뼈를 만져본다거나 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약간 세월이 흘렀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짐 홀트의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책 서평이 네. 계기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 아이가 아, 아빠 나 맞아요. 죽기 싫어 네, 어떻게 맞아요. 좀 해봐 라는 얘기를 이제 토로하면서 이제 그 책에 이제 그 에세이가 시작되는데 되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명현 선생님의 일상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읽었던 책 내용이랑 이제 엮여지면서 이제 에세이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딸아이가 이미 엄청 커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릴 때인데 갑자기 어디 강릉 놀러 가다가 그래가지고 막 차 돌려야 된다고 엄마가 난리 나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애가 죽기 싫어 막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대학교 들어가서 물리학 전공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의미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 내지는 쓰신 분이 연배가 좀 연식이 좀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 칼 세이건도 그렇고 아폴로도 그렇습니다만 그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라는 이강백의 네, 희곡 희곡.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 희곡도 저도 이제 어릴 때 봤던 거지만 요즘은 이거 보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렇죠. 연극도 안 하고 이강백 희곡의 작품이 공연이 되는 것도 별로 본 적이 없는 이제 것 뭐 같은데. 서울 예대도 은퇴하셨으니까 재작년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만화 가게를 많이 갔다라는 거에서 그 남들이 다 보는 이현세와 박봉성 만화 대신에 뭘 봤다 뭐 이런 표현 네. 나오는데 그 부분에 오타 있습니다 참. 아 그래요? 네. 박봉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박봉성. 이 책에도 곳곳에 보면 왜 오타 많죠? 다른 책에 네. 사소한 오류 뭐 이런 거 지적질 많이 하셨던데 네. 이 책에도 이제 지적질 하자면 이현세와 박봉성 네. 저희 진짜? 이제 그 세대들은 열심히 봤던 작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박봉서라고 잘못했고. 구봉서도 아니고 오타가 되게 많을 그런 거예요. 오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 말고 뭐 굳이 또 지적하자면 스턴트라고 네, 맞아요. 그 어느 분이 그건 이미 지적 받으셨군요. 네, 지적을 해주셔서 그냥 그 출판사에 이렇게 토스를 했어요. 그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주변 사람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런저런 지면을 통해서 아는 분들에 관한 네, 이야기들도 개인적인 가끔 이야기들 나오고 넣죠. 네. 뭐 저는 못 뵀습니다만 그 유명한 이정모 관장님 네. 이야기 첫 만남에서 나는 그가 놀라운 짜깁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무척 부러웠다. 내 느낌은 이정모가 거미 같다는 것이었다. 퉁퉁한 겉보기 모습과는 달리 섬세하게 이야기의 실을 뿜어내면서 거미줄처럼 그 이야기를 짜깁기 해 나가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다. 뭐 이런 표현하면서 네. 하여튼 그 이정모 관장이 쓰신 책을 보고 뭐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짜깁기해서 쓴 책이다. 뭐 이렇게 네, 이제 그렇죠. 대놓고 디스하시고 뭐 이런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정모 그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이정모의 그 달력과 권력이라는 책은 그 독일에 있으면서 독일 도서관을 뒤져서 쓴 책이니까 거기에 나오는 레퍼런스들이 다 독일 문헌들인데 그런 식으로 짜집기 한 책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정말 희귀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정모는 그거 잘하니까 너는 계속 짜집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네. 그 이 50권 중에 뭐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던 책들은 꽤 있습니다만 네. 읽은 거는 몇 개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예 존재도 몰랐는데 요거 한번 정말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일 크게 관심 갖던 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정모 관장이 쓴 달력과 권력. 칼렌더 관련되는 이야기. 그 책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발견자는 중국인. 네, 그 중국 수학자가 네. 쓴 이 책 이거 참 재미있을 네, 것 같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그 책은
되게 재밌는데 또 이렇게 무게 중심을 중국 거에다가 많이 두다 보니까 균형 같은 거 좀 깨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워낙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보충해서 읽어보기에는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균형이 깨져 있다는 거를 뭐 미리 알고 염두에 두고 염두에 읽으면 두고 되겠죠. 읽으면 뭐.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YG는 이 50권 중에서 꼭 그래도 이것만은 읽어야 한다. 이렇게 뭐 강추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한 개든 뭐 두세 개든. 그래서 사실 50권의 책들 자체가 다들 주옥 같은 책들이어가지고 뭘 하나만 딱 골라서 이야기를 해보기에는 조금 딱 고르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요. 사실 제가 가장 처음에 글을 받았을 때도 울컥하면서 발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책을 읽으면서도 눈이 갔었던 건 아마 그 JYP도 읽었었을 것 같은데,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 네, 네, How We Die. 네. 네, How We Die. 그 책이 되게 좀 그 에세이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에세이였고, 그 책도 좀 한 번쯤은 다들 보면 좋을 법한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과학 이 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책과 관련된 서평에서 그 이명현 선생님 개인적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아까 네. 얘기한 그 심근경색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네. 네, 셔원 누랜드의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출판이 되어 있네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관한 책도 있는 반면에 그 우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관한 네, 책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크리스피 임피. 크리스 임피. 네. 나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고. 크리스 임피란 분이 책을 세상을 어떻게 태어났는가, 네. 어떻게 진화하는가, 어떻게 죽는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권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분명히 나 죽은 다음에 끝날 거기 때문에 큰 관심 안 두는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보다 이 우주가 더 오래 간다는 걸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규명해서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되게 대단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천문학을 전공하시면 네. 이렇게 뭐 광년 뭐 이런 단위를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수명 혹은 감각 뭐 지식 이런 거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시공간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음, 그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뭐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죠. 네. 혹시 이제 그런 식의 단위를 주로 만지다 보면 사람이 약간 좀 도사라 그럴까요? 네. 좀 이렇게 철학자라 그럴까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변하는 경향이 있나요? 근데 그거는 그 천문학 공부를 하면서 훈련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원래 타고난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문학자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그 이제 밝고 옹졸하고 뭐 사악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교수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방금 말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송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네. 이제 근원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관심을 갖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연과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하지 말란 것을 지 혼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학창 시절에 때 인성이 받침이 안 되면 이상한 놈이 되는 거죠. 누군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 뭐 악랄한 누군지 분. 한 쭉 될 수 있어요. 아 여러 명이군요. 한두 명이 한두 아니고. 사람이 아니겠죠, 당연히. 어느 분야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천문학자라고 뭐 뾰족한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여쭤봤냐면 일단 그 외모가 네, 약간 좀 도인의 풍모를 아, 예. 느끼게 하는. 네. 네. 근데 이제 책에 나와요. 머리를 네. 책인가 어디 인터뷰인가에서 네. 봤는데 머리 네, 기른 지 한 4년쯤 됐죠. 네, 기르신 이유를 그래도 다시 그- 한번. 그러니까 뭐 머리를 제가 이제 이렇게 다듬고 그러지 않아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미용실 가서 이렇게 대충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네팔 한 거의 한 달 갔다 오느라고 못 잘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길어졌을 때 딸아이가 그 소아암 환자 그 기증하라고. 그러니까 딸아이는 2번 기증했고 아들아이는 한 번 기증했거든요. 네. 그래서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데 기르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털 이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원래 한 25cm만 되면 기증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좀 2가닥 정도 나오게 하자 그래서 지금 좀 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은 자르면 두 가닥이 나오거든요. 전 잘 한 가닥밖에 안 나와서 몇 년 더 길러서 좀 풍성하게 기부하자 이렇게 해서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지금 음. 잘라도 충분히 기부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머리카락이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별로 없어요. 개수가 모자란 네. 겁니까?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 기증할 거면 좀 제대로 기증. 제대로 하자. 보통 이제 젊은 애들이 하면 두 가닥이 나와요. 근데 전 두 가닥이 안 나와 한 가닥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제가 저기 들은 바에 따르면은 원래는 이제 대학생 시절에도 그땐 장발이었죠. 히피처럼 네. 장발에다가 막 수염까지 기르고 네, 다니고 그렇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막걸리 마시면은 그 막걸리 신냄새 옛날에는.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하면서 어쨌든 그 스타일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저희 네 맞아요. 그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한참 막 활동하시고 연구 뭐 교육하시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나마 제일 말끔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머리도 짧고 수염도 안 기르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프리랜서 과학 조술가 활동하시면서 이제 다시 머리도 기르시고 그럼 수염도 기르시고 조만간 머리가 좀 더 길어서 기증을 하게 되면 네. 그럼 삭발하는 겁니까? 삭발은 그냥 고기만 잘라서 기증해야죠. 저 삭발 뭐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뭐가 나는데 네. 그걸 뭘 구태여 잘라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수염도 예를 들어서 기를 쓰고 이게 버티고 얼굴을 뚫고 나오는데 걔를 잘라야 돼? 막 이런 식의 약간 생각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손톱은 깔끔하게 잘 다듬으셨는데요. 부러져요. 깎은 게 아니고. 자, 오늘 그 저기 이명현의 과학 책방 표지에 보면 어떤 남자가 꽁지머리를 하고 이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책을 읽고 있는데 네. 이분이 저자군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네. 역시 그 과학책 쓰시는 그 김병민 선생님이라고 사이언스 빌리지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그리신 거예요. 그림의 재주도 있으신 김병민 네, 선생님. 원래 그분도 미대 가려고 그랬는데 집안에서 이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 반대해가지고. 네, 오늘 이명현의 과학 책방을 읽어봤습니다. 그- 부제가 별처럼 시처럼 과학을 읽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약간 긴 시집을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주 저 같은 과학 문외한이 읽으면서도 즐거운 독서를 할 수 있었던 희한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냥 이 얘기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지난 시간 초입에 그 알쓸 신잡의 김상욱 교수님 네. 분량이 많이 없어서 막 김상욱 교수님께서 분량 확보에 지금 막 고군분투 중이시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김상욱 교수님께서 그냥 자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학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작진도 그렇고 애청자들도 별로 과학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을 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과학책을 소재로 해서 에세이집을 내셨고 과학 책방이라고 하는 실제로 또 과학 책방의 주인, 과학 전문 책방의 주인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학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가만히 따져보면 그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다 이렇게 녹아 있고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과학이 아니라 문화로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뭐 저는 알쓸신약 같은 거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일상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과학을 이야기해 주는 게 여전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뭐 알쓸신잡도 그렇고 뭐 과학자들이 텔레비전 나가서 이렇게 뭐 시시잡지 않은 소리 떠들고 이런 것들을 되게 뭐라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래봤자 문학의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떠들 때라고 생각해요. 좀 망가지더라도.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기꺼이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고맙죠. 근데 이명현 선생님은 왜 좀 하시는 것 같더니 안 하세요? 저 이게 책방을 하면서 시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교도 그렇고 방송도 정기적으로 이런 거 다 좀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책방에서 제가 좀 있는 시간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명현의 과학 책방 외에도 과학책이 아닌 책들을 또 준비 중이신 걸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저희 책걸상에도 한번 출연하셨던 허은하 선생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지 컨설팅 네. 하시는 예라고 대표. 네, 에라고 네. 대표님, 허은하 선생님하고도 책을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아버님도 베스트셀러 저자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대 그 정신과 의사로 계셨다가 지금은 정년퇴직하신 이근우 선생님이 아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간에도 또 책을 네.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게을러 가지고 아버지랑도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녹취가 뭐 3시간 대화한 게 뭐 한 20편 정도 있어요. 다 녹취해놨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식인 아버지와 지식인 아들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 해서 뭐 이런 그 부자 간의 에세이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전형적인 지식인 아버지와 지식인 아들 그렇게 원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자 간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그 뭐 별로 저는 심각한 문제도 없고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부자 간의 어떤 묘한 기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발견이 막 되더라고요. 그 지식인 부자의 대화를 쓰려고 했는데 네.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딴집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인 거예요. 갈등 뭐 근데 이런 갈등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어떻게 지식인들이니까 회피하는가, 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가, 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녹취는 해놓고 그 출판사랑 하다가 이제 접었어요. 왜냐하면 그 출판사에 있던 분 다른데 가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른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서 그 이제 그쪽에서 아마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고 그래서. 그 그치. 허은하 선생님이랑은 또 어떤 허은하 책? 선생님 것도 약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맥락이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허은하 선생님은 너무 올고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 출신이고 예절 교육을 하신 분이고 저는 좀 방탕하게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외모는 뭐 천냥지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두 사람 전향지차라고 할 것까지. 네 저희도 뭐 만난 지 한 15년쯤 되고 되게 친한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 이미지 컨설턴트인데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저를 보면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어요. 그러게요. 천냥지차라니까. 근데 이제 네. 그 고마운 거는 이제 서로 그분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가상 서평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그 약간 과학 외적인 것들 작업하는 것도 몇 개가 있어요. 정말? 소설도 하나 쓰고 있고요. 네. 아,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군요. 그 아버님하고 네. 작업하시는 그 책 네. 기대가 됩니다. 그 모르긴 네. 해도 네. 책을 펴낸 권수는 이명현 쌤이 더 많지만 판매 부수는 아니, 아버님이 더 아버지가 많지 권수가 않습니까? 훨씬 많아요. 아 권수도 아버님이 네, 많으세요? 아버지 젊었을 때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 그리고 아버지 책은 판매량도 아버님이 더 많으시죠? 거의 90세까지 찍었어요. 이건우 선생님 그 제일 많이 대중들한테 사랑받았던 책이 뭐죠? 최근에 최근에 몇 년 뭐 전 그거. 네, 그 뭐 네. 죽을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네, 이런데 그거. 그 책이 거의 90세인가 뭐 그래요. 야. 돈을 엄청 버셨죠. 그래가지고 손자들한테 세뱃돈을 100만 원씩 막 현금을 주시고 막 이래서 인기 막 최고 달리고 계세요. 아버지를 보면서 뭔가 약간 배우는 바가 없으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책을 저는 이제 처음에 원고 받을 때 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뭐 그렇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 책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고 좋은 책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 세대가 갖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약간 신화화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우리 음. 가족에 대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네.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마음에 걸리는 거죠. 저희- 실제 있었던 것을 아까 실제 그 에세이의 주인공 입장에서,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미화하고 막. 그쵸. 저희도 네. 한 30년 후에 글 쓰면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걸리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되게 서로 까고 하는 그런 식의 글을 원하는데 이제 아버지의 기억이나 이제 생각이 아무래도 나이 들면 훨씬 더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책을 반대했는데 완전히 제 눈이 삔 거죠, 뭐. 아, 저도 90세 책을 쓰고 싶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네. 네, 이 책도 아주 훌륭한 책이죠. 네. 자, 오늘 이명현의 과학 책방이라는 책을 가지고 과학 책방 갈다의 주인장이신 이명현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명현의 과학 책방.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뭐 독특한 에세이로 읽어도 되고, 그리고 과학책 가이드로도 읽어도 되고, 그리고 과학책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읽었던 과학책을 이명현이라고 하는 과학자 혹은 과학
저술가는 어떻게 읽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는 그런 독서 경험으로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청동의 갈다에도 한번 좀 방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현 선생님 2회에 걸쳐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